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원수업을 맡은 김건종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후회 없는 과정을 이루어 나갑시다. 자, 다음은 태풍의 진로와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위도, 그쵸? 저위도. 지금 여기가 이제 적도지방이라고 일단 생각해 보면, 영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북반구라고 한다면 북위 30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북위 한 6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제 0에서 30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풍대, 그쵸? 무역풍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우세하게 불고, 그 다음에 30에서 60도 부근에서 이제 편서풍대가 이제 우세하게 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너지 이동에 따라서 보면은, 에너지가 저위도에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둡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지금 적도 부근에는, 뜨겁죠. 에너지가 많이 남아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도,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열적 평형에 의해서 지금 과잉된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흐름이. 근데 우리가 열대 바다에서 태풍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태풍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태풍의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무역풍대를 만나기 때문에 지금 0에서 30도 부근에서는 얘가 똑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얘가 이렇게 무역풍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서풍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편서풍을 타고 이제 이렇게, 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태풍은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제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이동하는데, 지금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지금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무역풍대와 편서풍대에서 지금 방향이 바뀌는 이 지점을 우리가 태풍의 진로를 바꾸는 이 지점을 전향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향점. 자, 전향점을 지나게 되면은 지금 편서풍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편서풍이 무역풍대보다는 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대체로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래서 태풍은 발생 초기에 무역풍 때문에 북서쪽으로 휘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도에서 편서풍을 타고 북동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포물선 경로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전향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용어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향점 이후에는 바로 이제 이동 속도가 대체로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 문제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위험반원과 그 다음에 안전반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전반원.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지금 이제 태풍에 진행하는 경로가 지금 이렇게 포물선 경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태풍이 이제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저기압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 모습인데 이걸 이제 간략하게 그려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태풍 자체의 그 회전력이 있는데 얘가 반시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시계로 돌아갑니다. 이 반시계로 돌아가는 요 속도를 우리가 A라고 하고 바깥쪽도 A라는 이제 풍속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편서풍대에서도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요거에 돌아가는 속도를 이제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포물선 경로를 가는데 태풍에 이제 이동하는 포물선 경로에 따라서 이동하는 이 속도를 우리가 B 속도라고 해봅시다. 여기서도 B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역풍대를 본다면 지금 태풍의 경로의 오른쪽 있죠. 오른쪽이 바로 여기인데 오른쪽에서는 지금 요 부근이죠. 요 부근에서는 자, 지금 태풍 자체의 풍속과 그 다음에 이동 경로의 방향이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풍속이 이제 이렇게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태풍이 진행하는 경우에 왼쪽을 보면은 지금 태풍 자체의 풍향과 그다음에 이동 경로가 거꾸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편서풍대에서도 지금 오른쪽 여기 부분이 자, 지금 태풍 자체의 풍향과 그다음에 이동 경로의 속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A 플러스 B가 되고 이 바깥쪽이 이제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태풍의 이동하는 경로의 오른쪽에서는 지금 풍속이 강화가 되겠죠. 요걸 우리가 이제 풍속이 강화되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 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감속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전반원을 다른 말로 가항, 그러니까 저항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가항반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태풍의 그 진행하는 방향의 바로 오른쪽이 위험반원이고, 그 다음에 태풍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을 안전반원, 가항반원이다.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이 지금 읽어보시면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 이제 던져지는데, 자, 만약에 태풍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그쵸? 자, 선생님이 지금 이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만약에 태풍의 이동하는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면 안전반원과 위험반원에서의 그 풍속차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아까 이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태풍의 이 이동하는 속도를 우리가 B라고 놨어요.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 자체의 풍속을 반시계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요걸 우리가 A라고 놨습니다. A. 그러면 여기서, 위험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라색과 빨간색 화살표가 일치가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반원에서는 반대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무역풍대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태풍이 진행하는 이동 속도를 우리가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태풍 자체의 풍속이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가 이제 A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험반원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안전반원 같은 경우에는 A 마이너스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태풍의 이동 속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B가 증가했다는 거죠. B가 증가했어요. 자, B가 증가했어요. B 속도가 증가하면은 지금 B가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큰 값으로 빼니까 요 풍속차가 어떻게 되냐? 풍속차가 더 커지겠죠.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가 태풍의 이동 속도 B가 증가하게 되면은 안전반원과 위험반원에서의 그 이 풍속차가 어떻게 되냐? 풍속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A 마이너스 B, 그다음에 A 플러스 B인데 요거를 이제 빼버리면 없어지면 이제 2B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B가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풍속차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위험반원과 안전반원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 만약에 위험반원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안전반원에서는 풍향이 반시계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것도.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할 것인가?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태풍 이렇게 있잖아요. 태풍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편서풍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쳐봅시다. 보면
여기가 이제 태풍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편서풍을 따라서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그러면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에 만약에 오른쪽에 지금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럼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위험반원이에요. 위험반원. 태풍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위험반원이라고 지금 배웠죠? 그럼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기압이죠. 저기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람이 저기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있을 때는 바람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1번. 자, 색깔을 좀 달리 할게.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왔어요. 그럼 2번으로 가면 여기도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입니다. 그럼 3번이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들어가겠죠. 3번.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1번, 2번, 3번이니까 풍량이 이렇게 돌아가죠. 시계 방향이네요.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만약에 지금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 지금 서 있어요. 왼쪽에 있다면 이 사람은 안전반원이죠. 안전반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1번이면은 지금 여기죠. 1번이면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자, 2번. 그 다음에 3번. 3번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이고 이렇게 가죠.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반원일 때는 시계 방향이고 안전반원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태풍의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반원이고 오른쪽에서 시계 방향이다. 그래서 뭐 OEC, 그렇죠? 일본어 맛있다라는 OEC, 그렇죠? OEC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OEC. 태풍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 위험반원, 풍향 시계 방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 했어요. 거의 중요한 건 다 했습니다. 자, 그럼 태풍의 피해를 보면은, 태풍이 오면은 이제 바람이 세니까, 비도 많이 오겠죠? 그래서 홍수, 그리고 침수,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강풍에서 피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풍에 의해서 이제 해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요걸 우리가 바람에서 만들어진 해일을 폭풍해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일을 지진해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진해일을 보통 이제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지구과학 2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여기서 이제 폭풍해일, 그러니까 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일을 이제 폭풍해일이라고 하는데, 이 폭풍해일이 왜 어떻게 생기는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태풍이 이렇게 있어요. 태풍이 이렇게 있으면 태풍도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이에요. 그러면 해수면이 이렇게 있어요. 해수면이 있는데, 지금 저기압이 있으면 공기가 희박하니까 공기가 누르는 힘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바깥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으니까 이 정도로 누른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런 정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해수면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 강하게 누르니까 얘가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약하니까 반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얘가 출렁출렁하면서 폭풍해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폭풍해일이 발생해서 지금 이제 얘가 이제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육지로 이렇게 덮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육지라고 이제 본다면 여기가 이제 육지죠. 여기 육지인데 바다 이렇게 있고 보통 평균 해수면이 한 요 정도인데 자, 만약에 이제 밀물과 썰물 때문에 밀물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닷물이 높은 요 상태를 우리가 만조 상태라고 하고 썰물이 되면 바닷물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바닷물의 높이가 낮아져요. 요거를 우리가 간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만조와 간조의 요 차이를 우리가 조석 간만의 차라고 하죠. 조석 간만의 차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조석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석 현상.
밀물과 썰물의 현상을 우리가 조석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 차를 우리가 조석간만의 차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폭풍의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만조, 바닷물이 많을 때죠. 이 밀물 때문에 만조가 겹치는 경우에 해안 지역에 많이 이제 침수가 돼서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태풍이 이제 소멸하는데요. 자, 태풍이 소멸하는데, 자, 태풍은 보통 이제 위로 올라가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는데, 일단 태풍의 에너지원이 바로 이제 수증기라고 그랬어요. 수증기. 근데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온이 점차 낮아지니까,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바다 쪽이 아니라 육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다보다 육지에 수증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태풍이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자, 또 있어요. 이 회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육지의 지표면하고 만나면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제 지면과의 마찰, 이 마찰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회전력이 약해지면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다는 표현은 태풍이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은 기압이 낮을수록 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말장난인데 태풍의 그 세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태풍의 중심 기압이 높아지면은 약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센 거고 중심 기압이 높아졌다고 하면 약해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과 태풍의 진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돼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폭염이 있겠죠. 더운데 그럼 만약에 이제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이 태풍이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고 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가기는 힘드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가장자리를 타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은 쉬운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일기도로 주어지면 여기가 지금 고기압이죠.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크게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이 태풍이 이게 동심형 구조의 등압선을 갖고 있는 태풍이 이렇게 가장자리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약에 강해져요.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더 이렇게 커지면 태풍이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로 가니까 아까보다는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서 가겠죠? 예. 자, 이제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대저기압하고 열대저기압을 배웠는데요. 자, 온대저기압하고 지금 열대저기 태풍 발생 장소를 본다면 온대저기압은 한대전선대 정체전선대에서 일단 발생하겠죠. 그래서 온대지방, 열대저기압은 열대 바다입니다. 바다, 적도가 아니죠. 위도 5도에서 25도. 그다음에 에너지원을 본다면 온대저기압은 그 전체 무게 중심이 내려가죠. 그래서 기층에 대기층에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요거는 수증기의 잠열. 이걸 우리가 응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결열. 응결열, 수증기의 응결열. 온대저기압도 역시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기 때문에 이제 잠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위치 에너지가 더 큽니다. 자, 등압선 모양을 보면은 지금 여기 동심원 모양이죠. 그리고 여기 태풍 같은 경우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등압선이 있는데 지금 이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압선이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생깁니다. 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있지만 얘는 전선 없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편서풍대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빠져나간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포물선 경로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온대저기압하고 열대저기압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기상이라는 거는 기상이 나쁘다, 나쁜 날씨를 얘기하죠. 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이제 내우입니다. 내우. 자, 내우는 강한 상승 기류. 그러니까 지금 보통 나쁜 날씨는 저기압이니까 보통 다
상승기류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되면 정란운, 그렇죠? 정란운이 발달해요. 그리고 나서 천둥, 천둥이라는 거는 이제 우르릉쾅 하는 이제 소리가 되겠습니다. 소리. 자, 그다음에 이제 번개라는 거는 이제 빛이 되겠죠?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을 우리가 뇌우라고 얘기한다. 자, 뇌우라는 거는 일단 정란운이 발달하니까 지금 천둥, 번개, 소나기 삼총사네요. 천둥, 번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이다. 지금 여기 보니까 천둥하고 번개 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낭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낭뇌. 자, 그럼 이 뇌우를 일으키는 이 뇌우를 일으키는 이 구름을 우리가 정란운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뇌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뇌우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공기가 이제 수직으로 쭉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층, 대기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안정하다. 강력한 상승기류. 지금 여러분들 그 뇌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일단 강력한 상승기류가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여름철에 이제 강한 일사, 그러니까 지금 햇빛이 이제 쨍쨍 내리비치면 지표면이 이제 국지적으로 어디는 가열이 잘 되고 어디는 좀 이제 천천히 가열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호수가 있는 물이 있고 여기가 이제 육지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제 태양 에너지가 이제 비치면 비열이 작은 육지가 금방 가열이 되죠. 금방 가열이 되고 비열이 큰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가열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지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런 데가 가열이 되면은 상승기류가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가열된 이런 상태에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뇌우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랭전선 우리가 배웠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이제 이렇게 밀 때 따뜻한 공기가 이제 위로 쭉 올라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 공기가 있고 지금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지금 얘가 이제 파고드니까 따뜻한 공기가 쭉 올라가죠. 올라가는 이 상태. 지금 저군형이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이 한랭전선이 생길 때도 역시 뇌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대저기압, 저기압이죠. 그리고 태풍도 저기압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그러니까 지금 뇌우가 발달할 수 있는 곳은 강력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달 과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종 이제 또 잘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저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멸 단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저군인데요. 이 저군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정란운하고 그 다음에 저군, 요거를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저군형 구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군형 구름은 정란운과 저군이 있는데 소나기 같은 강수 현상은 정란운에서만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이제 정란운에서 내리고 저군에서는 이제 강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군보다 더 수직으로 발달한 것이 정란운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첫 번째 단계는 저군 단계는 강력한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되면은 저군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장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성숙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기류가 이제 발달하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온도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물방울이 맺히고 그 물방울이 무거워지면 또 다시 떨어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여기가 0도씨보다 좀 온도가 낮은 영하권입니다. 그럼 요것이 점점점 이제 빙정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우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 기류하고 그 다음에 하강 기류가 같이 동반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성숙 단계라고 하는데, 지금 이 성숙 단계에서는 이 하강하는 이 찬 공기, 하강하는 이 공기, 찬 공기에 의해서 지금 강력한 돌풍, 그러니까 돌풍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둥, 번개, 소나기 또는 우박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비가 내리죠. 지금 저군 단계에서는 비가 안 내렸지만 성숙 단계에서는 지금 아마 정란운이 이제 돼서 엄청 크게 됐죠. 그리고 나서 강력한 이제 소나기 스타일의 비가 내리는데, 이 비는 하강하는 이 부위에서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승 기류, 그러니까 지금 비 때문에 지표면이 이제 냉각이 되면 이제 상승 기류가 없어지고 이제 하강 기류, 그렇죠? 하강 기류만 전체적으로 남게 되어서 지금 구름이 점차적으로 이제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소멸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낙뢰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말했죠? 천둥 번개를 낙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뢰는 번개하고 천둥을 동반하는 방전 현상인데, 보통 이것도 역시 정란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방전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렇게 번쩍거리죠. 여기 빛이고 번개, 그리고 이 번개가 치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공기가 이제 온도가 상승하니까 공기가 이제 부피가 커집니다. 팽창하게 되면서 이제 소리가 나타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천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란운 내에서 지금 양전하고 음전하가 뭐 쌓여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요. 지표면이 있고, 지금 여기 아까 그 정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에 지금 영하권이기 때문에 지금 빙정 얼음 알갱이들이 있어요. 얼음 알갱이들이 만약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얼음 알갱이에 지금 이제 양전하고 음전하가 지금 이제 배치가 될 때 지금 이 안쪽은 여러분들 음전하가 되고 이 바깥쪽에 이제 양전하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빙정이 있는데 빙정 안에는 음전하고 이 바깥쪽에 이제 양전하가 이렇게 분포하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음전하가 지금 빙정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좀 무겁겠죠. 무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음전하가 지금 이 빙정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양전하가 이렇게 위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지표면이 지금 여기가 이제 빙정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또 플러스로 이제 양전하가 이제 대전이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방전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번개,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개가 친다는 거죠. 배치를 보면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자가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방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번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개. 그럼 번개가 치면은 지금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천둥이라는 소리가 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이 있습니다. 자, 우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이 정란운에서 지금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가 이제 공존하는 이 성숙 단계에서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우박이 얼음 알갱이가 점차 성장하고 또 무거워서 떨어지면 좀 약간 녹고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지금 우박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 정란운에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무거워져서 또 하강을 하는데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얼음덩어리라고 하는데 이걸 우박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박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겨울철과 추운 겨울철과 한여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이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기류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박이 형성되기 어렵고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뜨겁기 때문에 우박이 떨어지다가 다 녹겠죠. 그래서 추운 겨울이나 한여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박의 구조를 보면은 핵을 중심으로 투명한 얼음층과 불투명한 얼음층이 번갈아 쌓이고 있는 층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랬는데, 여기 우박의 그 단면도를 한번 선생님이 보여주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뇌우죠. 첫 번째 그림은 지금 번개가 치는 모습이고요. 지금 방전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정란운, 이렇게 크게 발달되는 구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박이라는 거는 지금 얼음핵이라는 것은 이제 싸라라기 눈이라고 하는데, 여기 핵에 지금 이렇게 작은 얼음 알갱이가 지금 이렇게 무거워져서 좀 떨어지다가 상승 기류를 타고 또 올라가서 점차적으로 또 이제 얼음이 첨가가 되고 또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게 되면은 지금 얼음 덩어리 형태로 내리는 강수를 이 우박이라고 하는데, 우박 지금 그림이 보이죠? 자, 요 그림을 단면도로 끊어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층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갈 때 얼고 내려갈 때 녹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층상 구조를 갖고 있는 투명 얼음층하고 불투명한 얼음층이 번갈아 갖고 있는 층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박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추운 겨울에는 우박이 안 생긴다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기다니까 한랭, 그 다음에 건조하죠. 그러면 건조하니까는 여러분들 그 수증기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지표면이 차갑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우박이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우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떨어지면서 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우에 의한 피해 보면은 이제 내우가 아까 그 돌풍이 있고, 그 다음에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이런 걸 동반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 그 다음에 농작물의 피해, 그리고 가옥, 그 집이 이제 파괴가 되고, 이런 피해를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낙뢰 피해, 낙뢰라는 거는 아까 번개하고 천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피레침을 설치해가지고, 그 방전된 것을, 그 땅속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낙뢰가 있다면은, 높은 곳은, 뾰족한 곳은 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낮은 장소로 피하고, 그 다음에 키가 큰 나무나 전봇대 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뢰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일단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지성 호우, 그리고 다른 말로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의 그 정의가 여기 나와 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에, 단 기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집중해서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준이, 요거 조금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1시간에 측정했을 때 한 30mm 이상의 비, 또는 하루 동안에 측정했을 때 한 80mm 이상, 그 다음에 연평균 강수량이 한 10%에 상당하는 비가 내렸다. 하루 동안에 한 80mm 이상 또는 연평균 강수량이 10%에 상당하는 비, 38이네. 38선이네. 38선. 그러니까 1시간에 30mm, 그 다음에 하루 동안에 80mm, 연평균 강수량이 한 10%에 상당하는 비를 우리가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강력한 상승 기류가 의해서 정란운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소나기성, 게릴라성 폭우가 나타내는데,
태풍이나 장마전선이나 또는 저기압이 있을 때 기층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가 내리면 홍수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산사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지금 이렇게 흙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산사태를 일으켜서 피해를 주지만 이거는 이제 국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일기도에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렇게 국지성 호우나 뇌우나 이런 것들 좀 약간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기도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자, 다음은 폭설입니다. 폭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단의 변질에서 서해안 지방의 폭설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폭설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겨울철에 만약에 저기압이 통과하게 되면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오겠죠. 근데 비가 얼어가지고 눈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게 되면 우리나라까지 남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철 바다가 따뜻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겨울철 바다에 의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가지고 눈구름을 기층이 불안정해서 이제 구름을 만들고 기단의 변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방의 폭설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황사라는 거는 강한 바람 때문에 강한 바람은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편서풍입니다. 편서풍,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편수풍지대 상공에 강한 편서풍이 이제 강하게 되면은 황사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 편서풍을 타고 지금 여러분 중국 내륙 쪽에 보면 이렇게 사막이 많아요.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사막에 의한 흙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유입되는데 이 미세한 토양 입자가 멀리까지 날아가서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황사라고 한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발원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인데요. 그리고 황하강 중류의 황토지대, 그리고 만주 일대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흙먼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황사가 잘 일어날 조건 좀 그렇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발원지에 약간 건조해야 돼요. 비가 오면은 좀 축축한데 그러면 이제 흙먼지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건조해야지 토양 입자가 일단 이제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토양 입자가 이제 위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발원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압,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하면 이제 흙먼지가 잘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한 바람과 상승 기류가 발원지에는 좀 발달해야지 토양 입자가 좀 이제 올라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편서풍이 좀 강해야 되겠죠. 이 편서풍이 이제 좀 강해야 되겠죠. 편서풍이 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상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여기 이제 고기압이 되겠네요. 떨어지면 보통 우리나라 상공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이 우리나라에는 고기압이 위치할 때 조금 잘 일어난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양 입자가 이제 하강하게 될 때 지금 황사가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발원지에는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편서풍을 타고 와서 우리나라에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발원지에 만약에 그 식물들이 이제 잘 형성되면은 흙먼지가 식물의 잎에 의해서 이제 차단이 되는데 식물의 군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황사가 잘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내륙 지방의 산림 파괴하고 그 사막화가 가속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연간 황사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황사의 피해는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잘 안 보이겠죠. 가시거리가 이제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황사 때문에 햇빛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일사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 호흡기에 대한 그 질병을 유발하겠죠. 그리고 이제 항공이나 또는 운수, 정밀 산업 등의 이제 미세한 토양 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피해를 줍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악기상이 있는데요. 자, 강풍이 있습니다. 강풍. 강풍이라고 한다는 거는 10분, 우리 쉬는 시간 10분이네요. 그때 이제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일 때 우리가 바람을 얘기한다.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일 때 우리가 태풍이라고 했는데 한 14m/s 이상일 때 우리가 강풍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보통 이제 온대저기압이나 그렇죠. 온대저기압이나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그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등압선이 촘촘합니다. 등압선이 겨울철에는 촘촘하기 때문에 이제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불겠죠. 그리고 여름철에 이제 태풍이 오게 돼도 역시 이제 강풍이 됩니다. 자, 한파라는 거는 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철에 한랭 건조한 기단, 이거는 시베리아 기단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쪽까지 저위도까지 확장하게 되면은 기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사만사온이라는 얘기를 했죠. 사만사온 현상 할 때 지금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될 때 이제 한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폭염이라는 거는 이제 여름철에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는데 기준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33하네요.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우리가 폭염이라고 얘기합니다. 폭염주의보. 자, 폭염주의보는 1최고 기온 33도 이상일 때 2일 이상 지속될 경우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요. 그리고 열대야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 열대는 아닌데 열대 지방의 밤처럼 온도가 쭉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일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열대야라고 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잠잘 때 막 땀나서 막 베개 땀에 젖고 막 이러죠. 그래서 열대야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우리가 열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건조라는 거는 여러분들 습도가 수증기가 별로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마 뭐 화재 위험이 있는데 습도가 낮은 상태를 우리가 건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 양쯔강 기단, 온난 건조죠. 그래서 이 대륙 쪽에 발달한 이 기단이 영향을 받는 겨울철하고 봄철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역시 건조하면 화재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악기상 살펴봤는데요. 이 악기상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한번 여러 번 읽고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뒤에 답이 있습니다. 자,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